예, 안녕하세요. 윤한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오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예, 사실은 복잡하고 그냥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뵙게 됐는데 읽다 보면요, 일부 조금 행복해지는 면도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차 타고 출근을 하면서 뉴스타파를 봤더니 뉴스타파가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황을. 그래서 혹시 7월 4일자 뉴스타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행히 거의 없으시네요. 네, 제가 공짜로 보여드리려고 한 10분 정도인데 먼저 보시면 문제가 조금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후 NLL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부터 여러 차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정상회담 대화록 안에는 NLL 포기 발언이 없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정상회담 녹음 자료를 틀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면서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화록을 공개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새누리당의 의심은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NLL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지 반년이나 지난 지금 또다시 여의도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 논란이 시작됐을까? 지난해 9월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북한이 기존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을 존중하면 14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또 남북 기본합의서에 들어간 기존 해상경계선의 존중을 언급하면서 남북 대화 국면의 조성을 강조합니다. 당시 다른 대선 후보들과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북한이 문제를 삼고 나섭니다. 북방 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의원의 떠버림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 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곳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 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남북 정상회담 때 마치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 것입니다. 줄곧 서해 북방 한계선 무력화를 시도했던 북한이 한국의 대선 국면을 활용해 또다시 NLL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적인 발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의 이런 정략적 주장을 덥석 받아서 이슈화시킨 것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북한의 발언을 발판 삼아 NLL 논란은 대선 국면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은 북한이 말한 우리가 몰랐던 14 공동선언의 내용이 이것이라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게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다운표하겠습니다. 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무지에서 모른다는 14 공동선언의 경유와 내용입니다. 정 의원이 MB정부의 통일비서관 출신인데다 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NLL 발언은 사실임을 재차 확인드리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말씀 또한 재차 확인드립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국방장관으로 수행했고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이끌었던 김장수 씨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방안보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문 자체에는 NLL에 대해서는 일체 말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NLL을 다치지 않았구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정문원 의원입니까? 네. 그분 발언. 저 보니까는 혹시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른 거 아니냐? 네. 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NLL 논란은 대선 국면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면 정문원 의원의 지난해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 어디에도 골치 아프다는 말도 땅 따먹기란 말도 남측이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정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했던 말과 헷갈렸다면서 자신의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 달 뒤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 때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측 김장수 국방장관이 NLL을 인정해야 공동 어로 수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북한의 김일철 무력부장이 노무현 대통령도 NLL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보라며 자신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은 문제가 있는 선이다. 재검토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인 김장수 장관은 왜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회담을 진척을 못 시키느냐. 그런 질문이, 나름 공박한 거죠. 그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어봐라. 전화를 해봐라 말이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일철의 발언을 인용한 김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일제히 기사화했고 새누리당도 이를 근거로 NLL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김일철이 했다는 당시 발언은 서로 밀고 당기는 남북회담의 특성상 장관급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북측의 전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김일철의 주장이 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평통 자문회의 때 연설을 인용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김장수 전 장관 본인도 지난해 11월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일철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북측 주장에 집권 여당 관계자들이 장단을 맞춘 셈입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내놓은 대변인 논평입니다. NLL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의 주장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발언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NLL을 무력하기 위해 내놓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북한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새누리당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장관급 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군이나 우리 국방부의 어떤 지역을 또 NLL을 소홀히 해라 또는 뭐 이래도 좋다 그런 말씀이나 지침을 주신 적도 이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끝까지 하여튼 지금 현재 취해온 우리 입장대로 그건 끝까지 지켜나갈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급 회담에 나서는 김장수 장관에게 NLL 문제에 관해 소신껏 하라며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 경계선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킵니다. NLL을 준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보름 뒤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공동 어로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남북은 합의에 실패합니다. 회담에서 남측은
NLL을 중심으로 4곳에 공동 어로 수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했고, 북측은 NLL 밑에 설정해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고 맞섰습니다. 통일부가 내놓은 자료에도, 심지어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도 우리 정부는 NLL을 기준으로 어로구역 합상에 나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북한이 고집을 부린 대로 NLL을 포기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마치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지난해 새누리당이 즐겨 운영했던 대선 당시에 북한 국방위 정책국의 주장을 새로운 것인 양 다시 실었습니다. 노 대통령에게 전화해보라고 했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발언 내용도 큼지막한 활자와 함께 다시 신문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를 받아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10개월 전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과 같은 내용을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진 논쟁과 똑같은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가정보기관은 조직의 명예를 위한다며 정상회의록을 공개해 파란을 불러일으켰고,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기록물 원본의 공개를 결의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논리의 문제입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전부 정치, 국내 정치의 그 하루하루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한 이런 것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나라가 이 나라가 저급한 나라가 됐어요.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NLL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를 뒤흔드는 사태가 났는데,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명예를 지키겠다면서 공개하면 안 될 비밀 기록을 공개하고, 여당은 NLL 논란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박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의문과 분노는 깊어질 것입니다.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요새 볼만한 뉴스는 뉴스타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료로 시청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왜 말이 없냐, 7월 4일 날 뉴스타파가 질문을 했고, 그 전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오늘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페이지 밑에 써놨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과연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 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 대화록 얘기가 있습니까? 대화록 얘기는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원래 있었던 원칙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라,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라, 이 말은 뭘까요? 밖에서 마련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론에 밀려서 한마디 하기는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거에 대답하는 얘기는 좀 아닌 듯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제목에 말글살이 문제와 정치, 통일 역량까지의 문제, 이렇게 레인지를 잡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는 그냥 한글을 독해하는 문제예요. 국어 해독. 그래서 말글살이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언어 생활을 순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언어 생활에서 정치 역량, 통일 역량에까지 미치는 그런 레인지를 가지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일지를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 본원적 사건이죠. 그리고 아까 뉴스타파 화면에 나온 것처럼 11월 29일에 군사회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하고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회담을 했는데, 그 합의서에 NLL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 합의도 됐고 실무 합의, 군사 합의까지 다 된 사안입니다. 2007년 12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명박 후보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은요, 2007년 10월 그 정상회담이 있자마자 회의록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놔두는 그 대화록은 2008년 1월 생산분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재작성된 이것도 역시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이 재작성된 경위, 왜 재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진본과 맞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08년 노 전 대통령이 이 회담 1주년 기념 특강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 각주 2번에 보시면 국가 CEO는 전임자 약속 안 지켜도 되는가 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하냐면 14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그 합의를 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지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 합의가 대통령 바뀌었다고 안 지켜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14선언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걸만으로 유추해 보면 이 전 대통령은 14선언을 안 읽어봤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건 본인한테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가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발췌본이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2009년 1월에 정문원 씨, 아까 화면에 나왔던 정문원 의원이 통일비서관이 되고,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3월에 1급 비밀을 2급 비밀로 강등을 합니다. 이 경위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최고로 중요한 비밀을 2급으로 낮춰놨는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문원 의원은 이 발췌본도 이때 작성됐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충돌을 합니다. 2008년 가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작성됐다는 말이 있고, 또 정문원 의원은 2급 비밀로 내린 뒤에 작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유축컨대 이걸 1급 비밀 상태로 놔두면 누구도 발췌본을 작성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국정원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것이 국정원이 여당 의원들한테 제공한 그 발췌록하고 발췌본하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밝혀졌는데 5월 23일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이철우 의원이 최근에 이 각주 4번에 보시면 3번과 같죠. 언제입니까? 이 날짜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 JTBC에서 보도한 건데, 이거는 이제 동영상까지 나옵니다.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철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폭로하려고 그걸 준비했는데 노 대통령이 서거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왜 선언 안 지키느냐 이런 이제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국면이 되면 그걸 폭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비밀들을 그냥 다들 공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 공유할 뿐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어떤 도구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정문원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 정황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넘어가시면 원세훈 원장한테 이걸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원세훈 원장이 그 공개를 거부합니다. 요새 원세훈 원장이 좀 구속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뭐 뇌물도 있고 저 댓글 사건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겼는데 이분이 자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라고 원 원장의 부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별로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12월 10일 날 이제 대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권영세 그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6월 26일 날 폭로가 됐는데 올해 NLL 문제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야말로 컨틴전시 플랜이다. 도 아니면 뭐 할 때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든, 그러니까 선거에서 질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보면 권영세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검사들은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12월 11일 날 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게 선거에 이제 악재로 등장합니다. 제 생각엔 요건을 아까 말한 컨틴전시 상황, 그러니까 비상 상황으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일부터 이제 김무성 씨를 필두로 해서 요 발췌본, 문제의 그 발췌본을 거의 낭독하는 수준으로 유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권영세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상 상황이 아니면 깔 수 없다. 근데 14일 날 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비상 상황으로 봤다는 것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16일 날 그날이 이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방송 토론이 있었던 바로 곧 직후죠. 11시 몇 분에 이제 경찰이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11시에 야근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일 날 대선은 이제 2% 차이로 종료가 되고요. 남재준 원장이 3월에 이제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중립을 지킬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사도 원세훈 원장 시절에 인사가 엉망이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핵심 요직에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 검찰이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이 사람이 이제 그 댓글 문제 없다 했던 그 서울경찰청장이죠. 이 두 사람을 기소를 하게 되고요. 19일 날 서상기 위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는 남재준 원장의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20일 날 대화록을 발췌본을 열람을 하게 됩니다. 여당 의원들만 합니다. 이때는 이제 민주당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비밀이라는 건 한 사람이 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6월 24일 날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새벽 3시에 조선일보에 전문이 이제 뜹니다. 재밌는 것은 조선일보가 그 전까지는 이제 그만두라,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밤새 고민한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여는 걸로 봐서요. 26일 날 이제 박범계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권영세 실장이 카드로 만지작거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을 공개를 하게 되고
김무성 의원도 대선 전에 이 사람이 이걸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인용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것은 박근혜 캠프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고, 민주당은 이거 말고도 추가 증거가 또 있다, 당신들 하는 거 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라 하는데, 오늘 입장 표명 나온 게 그 대화록 얘기는 다 빼고 그냥 원론만 얘기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략의 그 일정이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진실 게임하고 물음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게임까지 할 만한 진실이 아니거든요. 게임 안 해도 알 수 있는 언어 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 게임 이게 맞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애써서 정리를 해봤는데 좀 부족할 것 같고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버전이 이제 3.5 버전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국정원 발췌록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을 했습니다. 말투 바꾼 것도 바꾼 거고, 내용을 변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NLL 부분은 아니고요 요 대목을 빼버려요. 그래서 맞고요를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사실도 아니고 뭐 소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발췌록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4일에 공개한 국정원의 전문입니다. 65,400 몇 글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걸 원본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록원에 지금 보관 중이고, 국회에서 그것을 이제 열람하는 것을 가결시킨 그런 원본이, 보관본이 있는데, 이게 원본인데 요거는 이제 제한 공개라고 그래서 몇 사람한테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제발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제 지금 상태는 전문이 공개된 건 사실상 열린 거고, 국가기록원에 이 원본이 열린 건 공식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틀리냐 할 수 있는데, 국가 간의 프로토콜에서는 그건 차이가 큽니다. 아니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 대통령 최고 책임자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이게 다 열려버린다면. 그저 뭐 날씨 좋았냐, 밥 맛있었냐, 잘 가라 이러고 끝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미래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정치적 자산, 외교력을 갉아먹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이 갉아먹은 건데 여기서 진봉까지 공개해버리면 더 아주 곤란하게, 그러니까 누가 집권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기록원의 보관본이고 지금 제한 열람으로 가고 있고, 아까 뉴스타파 본 대로 그거 열면 이제 녹취록 녹음 틀자 이 소리를 이제 할 판이에요. 예, 나라는 더 망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3.5, 그러니까 0.5판이라고 말씀드린 건 조선일보의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전문 주요 내용 이겁니다. 이걸 왜 제가 3.5판이라고 붙였냐면, 이 주요 내용 기사는 조선일보 전면 3개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3개면에 나왔는데 내용은 1번, 그러니까 발췌록의 그 문제 있는 발췌록의 의도를 충족합니다. 발췌록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조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발췌록만큼 분량은 또 넘기 때문에 2번, 그러니까 전문을 참조해 가지고 창작을 합니다. 어떻게 창작을 하냐면 그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요 밑에 있군요. 제가 조선일보 전문 주요 내용이라고 밑에 써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김정일 대화 뭐 노무현 뭐 이렇게 쭉쭉쭉쭉 추보식으로 가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진 부분은 가로 열고 중략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전체 중에서 뺀 것은 뺐다고 표시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트릭입니다. 원본하고 비교해 보시면 중략이라는 표시 없이 그냥 연결시켜 버려요.
또 얼만큼을 빼기도 하느냐? 노 대통령이 4,645글자 노 대통령이 의제 발언한 거를 그냥 통째로 빼버리면서 중략이라는 표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앞뒤를 또 바꿔요. 말한 순서를 바꾸고요. 아주 그 활용 점정은 뭐냐면 노 대통령 그 삭제된 그 발언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 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야 된다는 발언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삭제해버리고 발문에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발문에다가 노 대통령이 오늘 의제 바구니가 꽉 찼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요걸 넣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의제를 거부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편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제 3.5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헤드라인만 읽죠. 헤드라인도 안 읽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헤드라인만 읽으니까 하나의 권력처럼 돼 있는 거죠. 헤드라인만 주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는 척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만 읽거나 아니면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발문 정도 읽고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더구나 3면에 걸쳐서 나온 전문 주요 내용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거의 다 알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카더라 통신이 이제 나오고 너 그거 전문 읽어봤냐 이러면서 이제 접근들을 하겠죠.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편집상에 어떤 교묘한 기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건 거짓말이죠. 편집상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3.5 버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 제가 쓴 거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3페이지 메뉴에 정상회담 대화록은 다음 세 버전은 모두 다르고 중요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가 두 판본은 정반대의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교정한다면 전문과 국가기록원 보관본은 유사할 걸로 보이고 국정원 발췌록과 조선일보본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 NLL 부분에 있어서 노 대통령이 아니고라고 한 것을 뺨으로써 맞고를 만들어낸 그런 정반대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미스테리인 것은 발췌록에서 위원장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이렇게 부른 것을 위원장님 이렇게 고치고 나는 이렇게 말한 것을 저는 이렇게 고쳐요. 왜 고쳤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는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상대방도 똑같거든요. 김정일 위원장도 대통령님이라고도 했다가 대통령이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대화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왜 고쳤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회담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방법은 또 어디 있냔 말이죠. 예. 미스테리가 많고요. 예. 조선일보 전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PDF로 다 확보를 해놨는데 공적으로 뿌리면 또 저작권 문제 걸리죠. 그래서 안 뿌리고 있으니까 어떤 보여드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해놨는데 한번 나중에 띄워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문제의 삭제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발췌록과 조선일보가 빼먹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NLL 가지고 이거 이제 노 대통령의 발언이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 커다란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인용 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독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옛날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이라는 요 부분입니다. 옛날 기본 합의가 뭐냐면요. 19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경계선과 관련해서 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0조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 이것이 바로 NLL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합의, 옛날 합의에 NLL로 합의가 돼 있고, 자 2007년에 노 대통령이 무엇의 연장선상에서 그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은 NLL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고수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됐고, 아까 보셨듯이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11월에 김일철하고 만나서도 똑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김장수 장관이 김일철이 잘못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대통령이 애써 합의해 놓은 사실을 숙지하지도 않고 가서 김일철이 헛소리 할 때는 당신 헛소리 하지 마라. 대통령이 NLL 그대로 하기로 했지 않느냐 하고 따져야 되는 거지.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한 대 맞고 와가지고 뒤에 찾아보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리버리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김장수 씨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안보실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좀 나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북한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다. 우리는 NLL에 대해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양보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야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꼿꼿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왜 장수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뭐 이거 공개되는 저 촬영까지 하는데 김장수 장관한테 공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주장을 할 거냐, 그리고 당신이 회담을 할 때 김일철한테 들었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든 자기네 그 안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결국 철회합니다. 안 되는 걸 알고 실무회담으로 넘겨버려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4쪽에 보시면 제가 조선 오보라고 물음표를 했는데 나중에 조선 오보라는 신문을 하나 창간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자는 오류할 때 오자, 그다음에 오염할 때 오자, 이런 것도 되고요. 재밌는 것은 조선일보는 인터넷에는 새벽 3시에 전문을 공개합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매체도 할 거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낫죠. 조선일보가 실력이 있어요. 새벽 3시에 기자들을 일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새벽 3시면 자잖아요, 우리는. 인터넷에는 전문을 싣고서 그날 종이신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삭제하고 뒤바꾼 것을 실어요. 굉장히 수준 낮은 조작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독자들이 인터넷 전문은 안 읽으리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독자 몇 명이 안 읽더라도 전문가는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읽은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언어 생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문맹이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문맹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국어 해독이 아니고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조선일보를 계속 읽으면 사실상의 문맹이 돼요. 계속 주는 거, 그러니까 헤드라인에 굵은 글씨만 읽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기사는 그 조작된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 기사를 계속 씁니다. 심지어 사설까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최초의 조작본, 국정원 발췌본을 사실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조작을 더하고 근거를 또 대는데 근거도 역시 조작이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그런 상황을 계속 이어갑니다. 보도 순서도 이렇게 되죠. 제가 이제 조금 골라봤는데
20일 사설에서는 NLL 논쟁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선거 때 다 써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2일 날, 그 다음에 21일 날 그 다음 날에는 서상기 의원의 그걸 인용을 해요. 발췌본을 봤다는 인용을 해가지고 이 두 줄을 넣습니다. 김정일의 NLL 포기 제안, 노 전 대통령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헤드라인을. 그러니까 그 전날 그만두라 그래놓고 포기 발언을 했다는 걸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3일 날 또 그만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4일 날 촛불 집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촛불에 다시 불 붙여 보겠다는 거냐, 뭐 댐비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설을 쓰고요. 25일 6.25 이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공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만둬라, NLL 포기했다, 그만둬라, 또 이제 전면 공개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그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관찰기고요. 제가 저의 관점들, 제가 제안드린 그 관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하고 페북 친구이신 분 계세요? 페북에서 제가 쓴 거 보셨죠? 예, 그거 요약인데 조금 지루해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편의 글을 거의 막 뭔가에 홀린 듯이 올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퍼블릭 해피니스, 공적 행복을 약간 맛봤습니다. 공적 행복이란 말 여러분 조금 낯서실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 사적인 행복도 있고 공적인 행복도 있답니다. 우리가 공적 행복을 만끽했을 때는 2002년 월드컵인 거예요. 그 월드컵 대표팀이 이기면 우리 세금 깎아주나요? 전혀 우리한테 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기쁘죠. 그게 퍼블릭 해피니스예요. 또 어쩔 때 기쁘냐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할 때,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학급의 반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공공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잘할 때, 더구나 내가 그 사람을 뭐 찍었다든지 뭐 지원했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이 잘할 때 퍼블릭 해피니스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의 정치적 성향이 나타날 것 같아서 첫 번째 제가 올린 것은 깨알 같은 승부사 노무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김정일은 회담에서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걸 얻어내거나 길게 할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대도 좀 약하고 그리고 의제 능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때 건강 상태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의제 능력도 되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옆에 참모들이 회담을 빨리 끝낼 그런 빌미를 막 제공합니다. 그 회의록에 보시면 그 배석자 누굽니까? 김양건 통전부장이 그 위원장님 뭐 장군님 뭐 다른 일정이 바쁘셔서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막 넣어요. 오후 일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사실상 그 일정을 다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김정일한테 있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막 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노 대통령은 계속 끕니다. 계속 끌고 끌 뿐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차비는 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후 회담까지 만들어요. 이 정상간 회담에서 246분을 하는 경우는 뭐 남북뿐 아니라 어느 나라 정상간 회담에도 거의 없어요. 대개 참모들이 다 합의서 만들어 놓고 정상은 이제 좋은 덕담 얘기하고 사인하고 끝내죠. 근데 노 대통령 끈질기게 근성 있게 밀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전문을 보시면 의제가 엄청나게 치밀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작은 것까지 챙깁니다. 예컨대 해주 쪽에 조선업을 진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업 중에서 선박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조선업을 거기에 새로운 배를 짓는 조선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죠. 주변 산업이 몇 개가 수십 개 수천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 이거 부품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업 중에서도 별 설비가 필요 없는 거, 주변 산업이 필요 없는 게 선박 해체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것까지 준비를 해간 거예요. 그걸 진출시킴으로써 우리 쪽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겠죠.
투자는 많이 안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북쪽도 이득을 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회담 그 전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하나하나가 이 국내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후에 남북 관계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의제를 준비해 왔고 또 수치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딱 이렇게 제목을 단 게 깨알 같은 승부사 노무현 이렇게 달았던 겁니다. 상당히 감동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한편의 시 같아요. 두 번째는 사실은요, 제가 남북 간의 협상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지 부리고 자기네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북쪽 사람들을 상대로 얼굴도 붉히고 회담을 결렬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한 몇 건 이겨봤어요. 그때 느낀 게 야 이거 정말 깨알같이 붙으면 이길 수가 있구나. 뭐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윈윈하는 저쪽도 이득이 되고 이쪽도 이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약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노 대통령의 이 의제 끌고 가는 걸 보면 그거의 전범, 그러니까 교범이 될 만한 그런 모범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북 회담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박사 논문 쓰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전 테마 제안인데 그건 제가 직접 관전을 전개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그 논리적 핵심 고리가 자주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파고들어서 교정을 해요.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면 또 어떤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상대방 논리의 핵심을 가르쳐 가지고 뒤바꾼 다음에 그 다음 의제를 전개하는 건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철학적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더구나 남북 간의 남쪽 정상이 이것을 시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통일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쪽이 잘못 생각하는 거 교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주라는 개념이 얼마나 핵심골이냐면 북한에서 자주 그러면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뭐냐면 독자적 발전 노선이에요. 바깥쪽 외부 경제하고 연계가 없어도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열린 거예요, 폐쇄된 거예요? 폐쇄된 거예요. 우린 폐쇄된 채로 발전하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나아질 수 없죠. 그래서 그걸 좋은 말로 자립경제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폐쇄경제예요. 우리는 북한의 폐쇄를 열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반제국주의예요. 예. 당연히 제국주의 싫어하는 거는 우리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디라고 연결되어 있느냐? 미국에 반대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미국하고 잘 지내지 않으면서 발전하는 나라가 도대체 몇 개나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적대 관계지만은 발전해야 되거든요. 미군 철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당연히 철수는 언젠가 해야 되지만 이 동북아 상황에서 지금 철수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 그게 또 앞세워져서도 안 되거든요. 후시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대남 공세에도 이 자주 논리를 써먹어요. 남쪽은 왜 그렇게 미국 시키는 대로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외세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름 미사역으로 만든 게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면 어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나빠요? 좀 좋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건 배타성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빼고 외세 빼고 이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화적으로는 즐기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주라는 개념은 바꿔주지 않으면 남북 간에 그리고 북한과 외부 세계 간에 연결이 안 되는 통로를 단절시켜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주가 아니고 고립이에요.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정말 자주가 아니고 거의 고립에 가깝단 말이에요. 김정일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나옵니다. 회담록에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자주국방은 또 어감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예. 그런데 사실 지구상에서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만 자주국방이 가능해요. 그럼 다른 나라는 나라를 어떻게 지켜요? 자주국방을 다 못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네트워크 국방을 하는 겁니다. 외교 관계를 잘 조율해가지고 전쟁이 안 나게 만드는 게 국방이에요. 안보예요. 그러니까 그건 네트워크 국방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을 잔뜩 길러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자주국방은 아무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게 가능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박 대통령이 핵 개발도 하려고 했고 70년대 그다음에 무기도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미국이 핵 개발을 싫어하니까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자주국방 얘기를 꺼낸 거예요. 당신들하고 친하게 안 지내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주국방은 자주국방 자체가 아니라 그냥 레토릭이에요. 외교적 수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 그걸 건드리니까 노 대통령이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또 이제 교정을 또 해줍니다. 5페이지 가 보시면 그래서 노 대통령은 이런 이제 교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요. 하는데 그 회담록을 쭉 읽어보시면 한 군데에다 집중해놓고 당신은 생각을 바꿔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군데군데 한 번씩 계속 찔러요.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집요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그다음에 당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는 과정에서 자주의 개념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탁월한 그 협상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설득의 핵심이 뭐냐? 북한은 살려면 반드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라도 고립적인 자주 개념은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협력 의지가 담긴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주변국들이 우리를 고립시키거나 당신들을 고립시키지 않고 평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예컨대 당신들이 자주 외치는 동안에 있는 돈도 뺏긴다. 그게 이제 BDA 사태였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비자금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그 은행에 모아뒀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BDA 계좌를 동결해 버렸죠. 그러니까 있는 돈도 못 쓰게 돼 버린 거예요. 자주 외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 자주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배타적인 그런 자주 얘기하지 말고 예컨대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한다. 자주적이지 못하고 싫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용을 들여서 서울에서 나가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군이 서울에 있지 않고 평택에 가 있는 건 자주가 증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신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는데 그 상태는 기술적 그 종속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호를 열어서 교류해서 당신들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실질적 자주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정을 해 줍니다. 예, 요 얘기를 제가 이제 이 5페이지 중간에 이제 써놨죠. 예, 설득 논리. 예. 그러니까 이제 3번에 보시면 김정일 위원장이 금방 그걸 알아들어요. 이 사람도 상당히 똑똑한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지가 자주 개념을 잘못 썼다는 걸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자조지요, 뭐 자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아주 재빠르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에 보면 노 대통령이 제안하는 게 균형 외교입니다. 균형. 자주에서 균형으로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머뭇거리는 그 선언화, 문건화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게 6번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남북이 평화 정착의 의지를 바깥으로 표명해야 된다. 그래서 14선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합니다. 5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거는 김정일 위원장의 얘기도 이제 여기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의식도 상당 부분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바깥 세계의 그 정치 경제 부문이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그러니까 정치 권력 교체되고 경제 권력, 기업의 사주가 바뀌는 거죠. 그런 것에 따라 회담의 합의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핵심이 여론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지만 약간 불만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 내에도 여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여러분? 일단 쫓아가 봅시다. 여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얘기하는 여론이 이제 인민과 군대인데 우리 군대가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대, 그 군대 통수권자 누군데? 자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좀 연구 대상입니다. 안 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다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회담의 약속이 2000년 정상회담의 약속이 김정일이 남쪽에 방문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노 대통령이 왜 안 오냐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론을 내세워요. 어디 여론? 남쪽 여론. 남쪽 여론이 보니까 뭐 광장에서 뭐 자기 태우고 이러는 상황에서 내가 거길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게 다 사실이라면 김정일이 남한에 못 온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한에 여론 때문인 거예요. 조금 더 좀 점프하자면 남북 간의 실질적 회담이 잘 안 되거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통일이 안 되는 것도 뭐 때문인 거죠? 여론 때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 2년 전부터 통일 문제가 우리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회담에서도 그런 것이 뒷받침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라서 와락와락할 때 내가 뭐 하러 가겠어요. 전 세계 얘기는 좀 과장이고 남한 여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측도 정서가 있는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방남을 못한 이유는 바로 여론과 반대파, 정치적 반대파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6페이지 보시면 이제 평가와 건져야 될 교훈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대전제지만 비밀을 유지하는 능력도 우리의 국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그 기밀 유지하는 게 본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열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지금 전면 개편을 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공개돼 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거기서 교훈을 건져야죠. 그러니까 제가 건진단 말을 쓴 게 엎어진 물에서 조금 주워 담을 수 있는 거 주워 담는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까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 이전 정부에서도 뭘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맨날 역사의 평가를 맡기겠다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역사가 무슨 전당포냐 뭐든지 다 맡기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로 역사에 맡겼어야 될 문건이 나와버린 거예요. 보통 기밀은 1급 기밀은 30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30년 이후에도 그 선별을 합니다. 이거를 오픈할지 말지를. 근데 이게 30년 뭐 10년 지났다고 해도 20년 후에나 판별이 될 것이 바로 그냥 눈앞에 나와버린 거예요. 기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 선배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너희들이 전쟁을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움찔하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예.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는 것은 전쟁이 끔찍하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전쟁의 경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명령권자, 또 전시에 어떤 뭐 폭격이나 공격이나 이런 걸 지시한 그런 사람들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기밀들이에요. 그 기밀들은 몇 년? 예, 최소한 30년 후에나 오픈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그 30년 후에 또 그게 결정되면 바로 다 정리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학자들이 또 면밀하게 앞뒤를 살펴봐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0년이 지나야 그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물론 가서 싸우지는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후세대들이 그 전쟁의 정확한 실상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감정이나 이 트라우마는 좀 적겠죠. 그러니까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후세대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냥 근데도 우리는 6.25 때만 되면 뭐 6.25를 아네 모르네 뭐 상기하자 6.25 계속 기억해라.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기억하자고요. 예. 이런 이제 이상한 캠페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더 전쟁의 비밀을 더 잘 알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쟁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안히 노후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교훈을 저 나름대로 해보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같이 토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역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서 그 인식을 교정해 주기까지 하고 상호 윈윈하는, 북한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는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량이 노 대통령한테서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역량이 없는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 문제에만 집착하고 회담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해봤자 좋은 그 결과를 끌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회담을 안 합니다. 남북 회담 안 하는 방법 1000가지도 넘어요. 예. 북한이 또 때때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안 하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남북 회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관용으로서의 존중,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노 대통령은 자기 성질로 봐서는 굉장히 비하할 수 있는 상대방을 비하하지 않은 거예요. 전두환 청문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때 연세들이 좀 작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전두환이 이제 청문회에 끌려 나왔을 때 노무현이 초선 의원인가 그랬는데 제대로 신문을 못하자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던진 건 아니고 분을 못 이겨서 어디 바닥으로 던졌든가 그런 이제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불의한 인물이나 조직을 두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노무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본성대로 김정일을 바라보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김정일이 전두환처럼 남한의 어떤 인물이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신발을 벗어서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비하하지 않고 계속 존중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인터내셔널한 관계하고 도메스틱한 관계의 차이예요. 우리가 국내적 관계에서는 당연히 비난해야 되고 불이한 것에 대해서 항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내 눈앞에서 바로 명백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최종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그래서 관용밖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중이 바로 김정일로 하여금 이 합의문에 사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바로 이 존중의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시느냐면 그 십자가를 폄하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십니다. 그죠? 끝까지 그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외치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세요. 관용도 이런 관용이 없는 거죠. 굉장히 그 불합리한 그런 관용이죠.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저는 여기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만 갇혀 있지 않고 또 교회에만 갇혀 있지 않고 외교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목적 지향성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방향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의제들이 노 대통령의 의제들이 전부 거기에 다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선 업종까지 거론하고 골재 채취 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실리의 부분이에요. 기업들이 가서 돈 버는 부분이고. 근데 큰 비전을 생각하는 양반이 거기까지 생각한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현실적 지형을 본 거죠. 이득이 발생을 해야 장기적 비전을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챙기는 거예요. 예컨대 그냥 나는 뜻이 고매해. 그러니까 좀 당분간 돈 못 벌더라도 국민 니네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태도, 약간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국민들도 이득을 보고 미래적인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향성이에요. 한 방향으로 정렬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한 방향으로 정렬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전 정신입니다. 임기 말이에요. 임기 말이기 때문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정치적 자산도 적어지고 에너지도 고갈되고 이런 시기에 굉장히 큰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선 거예요. 안 해도 아무 일 없거든요. 그냥 조용히 봉하마을로 갔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는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과제를 누가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 해석은 자기가 줬다는 거죠.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떳떳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 의무를 하고 있다. 거기서 도전 정신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역사에 대한 신념입니다. 스스로도 이거 내 임기에 다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회담록에도 보면 그래서 내가 좀 자주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탕한 김정일이 무료로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이 프리티켓을 발행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김정일이 발행한 프리티켓은요 북한 내에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실제로 그 피터 양 선교사님 있잖아요, YM에 그분이 이제 다른 일로 캐나다 국적인데 다른 일로 북한에 갔다가 나올 날이 됐어요. 근데 나오고 싶지 않아서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한테 편지를 썼대요. 나가지 않고 좀 더 돌아다니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김일성 주석이 그 편지에다가 자기 사인을 해서 돌려보냈대요. 허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분이 스포츠카를 타고 북한을 돌아다녔어요. 혼자서. 어쩔 때는 어딘지 모르고 쑥 들어갔는데 군부대더래요. 그런 정도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그 승인이라는 건 엄청난 건데 노 대통령한테 그런 것을 이제 베풀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걸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걸 거부하지 않을 것이냐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철학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게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옳다 하는 거, 하나는 좋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이 반드시 좋지 않을 수 있고 좋은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는데 후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준수하게 만드는 방법은 옳고 좋은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사는 게 옳고 좋은 거죠. 그다음에 서해에서 맨날 충돌하는 것과 같이 고기 잡는 거 어느 쪽이 더 옳고 좋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옳고 좋은 거죠. 이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늘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의성인데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데 6월 15일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되게 급하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노무현 때 이 2차 정상회담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그러니까 이 DJ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왔을 때 참여정부 초기 그때 다시 DJ와 다른 정책을 꺼냅니다. 그게 뭐냐?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시켜 버립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 관계는 현상 유지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진전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악재들이 겹칩니다. 미국하고 북한과의 그런 갈등들, BDA 문제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밀려가지고 2007년에서 남북회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정치적 권력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그런 동력이 생기는 일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후회하는 거죠. 저도 역시 똑같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한 옳고 좋은 일은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미적거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하고 연계하는 거 명분은 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핵 문제하고 연계를 해서 남북 관계를 끌고 갔을 때 성과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됩니다. 남북 문제를 활발히 해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좋지 못한 스탠스를 택한 게 바로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별로 공명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당대에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다 갖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조차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기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기를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동서 해상과 공중의 NLL 모든 그리고 육상의 군사분계선 이 모든 선들은 최종적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따서 이제 또 가져갈 분이 있으니 그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92년 이후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가 그거예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보죠. 남북 통일을 해도 휴전선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없어지는 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들은 변화의 대상인 거예요. 총론적으로. 그러니까는 죽어라고 이걸 지켰다 그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보를 해치지 않고 유연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느냐가 실력인 거지. 이걸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걸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안보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남북한은 92년 이후에 기존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평화가 증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따 다시 보시면 말이죠.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10조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남북한이 다 합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국민을 문맹으로 보거나 원문이 있어도 읽지 않는 던져주는 헤드라인이나 발췌본만 있는 사실상의 문맹 상태에 놓여 있기를 바라는 반문명적 태도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만일 NLL을 포함한 어떠한 경계도 변화되지 말아야 하고 이게 노 대통령 얘기입니다.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덮어서 그려보자 하는 이런 제안조차 금기시돼야 된다면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북한 측이 NLL을 포기했다고 해석하여도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국익을 지켜야 될 책임이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있는데 억지 해석을 동원해서 북한 측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안보와 분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진전시킬 역량을 갖춘 정치 권력을 구분해내야만 합니다. 자기 실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이전 정권의 회의록에 대한 독해력조차 없는 정권을 세워두고 역사의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읍시다. 읽고 판단하고 직접 판단하고 선거 때 제발 그 실력이 있는 정권과 없는 정권을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